강상준 교수님께서 지금 건물에 도착하셨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착하는 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식순에 사회복지사 선서 낭독하는 순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따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한숨을 좀 돌리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이 된 관계로 민주적 복지 실천에 관한 담론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의 꿈 대표 김진용입니다. 먼저 이 자리가 있기까지 기금 후원을 해주신 전국 각지의 사회복지사분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국회의원 회관에서 포럼이 개최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공동주최자 김주영 국회의원님, 그리고 비서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 현장의 민주주의를 논하다 더 나은 포럼, 민주적 복지 실천에 관한 담론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 국가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사 선서를 함께 낭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선서는 자료집 세 번째 장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다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선서.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 존엄성과 사회 정의의 신념을 바탕으로 개인,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 전체 사회와 함께한다. 나는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저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며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고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이익을 앞세운다. 나는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을 준수함으로써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회복지사로 헌신한다. 나는 나의 자유의지에 따라 명예를 걸고 이를 엄숙하게 선서합니다. 다음은 오늘 포럼의 기조 발제와 토론을 해주실 참여자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강상준 사회복지사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축복봉사단 단장 김보미 사회복지사님 오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중간관리자로 일하고 계시는 홍봉기 사회복지사님 오셨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으로 이끌어 가시는 박영용 사회복지사님 오셨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더 나은 포럼 민주적 복지 실천을 위한 담론 기조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산준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근데 혹시 이 마스크는 계속 써야 되죠? 지침상 마스크를 벗을 수 없습니다. 잘생긴 얼굴인데 웃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국회가 한산한 걸 본 거는 난생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들어오면서 저는 이제 이쪽 한강 둔치 쪽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급히 막 오는데 정말 한산해서 깜짝 놀랐고, 두 번째는 의원회관 늘 다니던 그 문이 잠겨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고, 세 번째는 정문까지 돌아오는 길이 너무 멀었다라는 것에 더 깜짝 놀랐습니다. 재밌지 않았나 오늘. 하여튼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이 포럼에 대한 그 주제 발표를 요청을 받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주제는 민주적 복지 실천에 대한 이제 담론을 과연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내야 될까 해서 제가 뭐 자료집에 들어가 있는 대로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담론은 과연 무엇인가, 그다음 민주적 복지 실천은 무엇인가, 관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실천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지만 오늘 이제 과연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제가 계속 고민을 하면서 일단은 이 부분보다는 현재 제가 이 시점에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그걸 위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공사 현장에서 아파트 공사하다가 이 붕괴한 사건을 이제 다들 목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이제 사고들이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그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많은 희생자들도 이제 나타났고, 그리고 그분들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이제 그분들을 가슴 속에서 기다리고 있거나 혹은 지워야 하는 아픔을 겪는 그런 시민들도 있습니다. 가족들도 있고, 그러한 이제 일들이 계속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보면 광주시에서 모든 이제 공사를 중지를 시켰어요. 그 기업이 하는 이제 공사에 대한 부분을 중지를 시켰는데, 이미 이제 그 기업은 지난번 때도 철거를 하다가 다시 한번 사고를 발생했던 이제 그 기업이었었죠. 근데 보면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의문이 들었던 게 뭐냐 하면, 왜 사전에 저걸 중지시키지 못했을까? 분명히 저 공사가 부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 누구도 저 현장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을 텐데, 왜냐? 지금 이제 수사를 하니까 속속들이 이제 증언이 나오죠. 근데 그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 전에 분명히 그 부분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중지시키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근데 독일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독일은 기본적으로 위험하다라는 것보단 안전하지 못한 그런 것이 발견이 되면 그 자리에서 공사를 중지를 시킵니다. 근데 이 공사 중지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봤을 때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평의회에서 그것을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즉 이번 공사에서도 이번 이제 사고에서도 봤던 것처럼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복지국가가 발전한 곳에서는 내가 일하고 있는 작업장에서, 근데 그 작업장이라는 것이 공동체의 생존, 그다음에 공동체의 행복, 공동체의 유지 존속하고 무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만약에 안전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을 한다, 공사를 중지를 시킵니다. 근데 그것이 구조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법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어마어마한 이 법적 제재 조치가 가해지게 됩니다. 결국은 뭐냐? 안전하지 못한 것은 결국은 행복하지 못한 것이고요. 안전을 지키는 것은
행복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개개인들의 행복과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이 복지국가가 지향하는 바가 바로 그것인데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리고 영국은 사유 속에서만 있었던 실험을 현실의 정책으로 내보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웰페어 스테이트 복지국가입니다. 근데 이 복지국가를 그때 당시에 실행하게 된 정권이 바로 영국 노동당이죠. 근데 노동당이 이 복지국가를 정책으로 해서 국가라는 것, 웰페어 스테이트라는 그 역사상 최초로 내보이게 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전쟁 중에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과연 전쟁이 끝나고 났을 때의 영국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느냐? 기존에는 시장에 의해서 모든 경쟁 시스템이 돌아가고 시장이 만능주의, 자본주의적 모습으로 돌아갔었고, 근데 그것이 결국은 전쟁이란 참화까지 불러일으켰는데, 그럼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우리 영국은 계속 시장에 의해서 움직이는 모습으로 가야 되느냐,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느냐를 가지고 많은 논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나왔던 게 이제 베버리지 보고서이고, 베버리지 보고서에 기반해서 바로 웰페어 스테이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베버리지 보고서는 노동당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시된 보고서가 아니고 영국 보수당 정부에 의해서 제시된 그런 보고서란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막상 보수당 정부에서 그것을 결과물로, 연구의 결과물로 내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수당 정부가 받지 않았죠. 왜? 시장의 역할이나 그리고 정부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획기적인 전환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보수당 정부에서는 그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받아들였느냐? 노동당이 받아들였습니다. 정부 여당에서 낸 보고서를 정부 여당이 받지 않았으면 우리의 가치 체계로는 그러면 뭐 어쩔 수 없구나라고 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야당이던 노동당이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 노동당이 받아들이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노동당 내부에서도 베버리지 보고서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영국 노동당이 보수당 정부에서 만들어낸 그 베버리지 보고서를 이걸 받게 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바로 노동조합이었습니다. 영국의 그 많은 기저를 구성하고 있던 노동하는 시민들이 노동조합으로 연대가 되어 있었고 노동조합으로 조직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베버리지 보고서를 보니 기존은 딱 그겁니다. 노동하는 시민들이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노동조합에 있던 그 많은 조직된 노동과 그리고 그들과 함께 연대했던 시민들이 노동당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니네가 이 보고서를 받아들이면 정부 여당에서 만들어낸 보고서를 정부 여당이 받지 않았는데 우리가 봤을 땐 이 보고서는 너무 좋다. 전후 영국의 사회는 이렇게 들어가야 돼. 웰페어 스테이트라는 모형으로 가야 돼. 라고 했던 이 보고서를 그대로 니네들이 받으면 우리가 니네들한테 이번 총선 때 모든 지지를 할게라고 하면서 결국은 노동당이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노동당 정부는 바로 베버리지 보고서에 의거한 웰페어 스테이트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근데 그 인물이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베버리지 보고서를 만들어냈던 베버리지, 그리고 그 노동당을 이끌고 있던 당수가 애틀리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국은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총선에서 승리한 당의 당수가 총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노동당이 총선에서 승리를 하고 난 이후에 바로 전후의 초대 총리가 누구였냐면 애틀리입니다. 그런데 이 애틀리는 어떠한 이력을 갖고 있느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지관의 시초라고 할 수 있죠. 토인 비올의 부관장 출신이었습니다. 애틀리가 지역 사회에서
시민들의 욕구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걸 알았던 거죠. 시민들의 욕구는 정부가 나에게 서비스나 수당을 제공하는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제도를 바꿔야 된다, 구조를 바꿔야 된다라는 요구들이 바로 지역사회복지관 내 토인 비호를 중심으로 각각에 있는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 단초가 바로 베버리지 보고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버리지 보고서를 작성했던 인물이 베버리지인데, 베버리지는 또 누구랑 연결이 되느냐? 바로 우리가 그 페비언 소사이어티의 창시자라고 알고 있는 베아트리스 웹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베아트리스 웹의 제자가 바로 베버리지입니다. 그럼 베아트리스 웹은 어떤 인물이냐? 베아트리스 웹은 복지국가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다라고 자신의 이 사회적 사유에서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난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다. 가난은 공동체의 책임이고, 어떠한 공동체든지 간에 가난한 사람들이 발생하는 그러한 구조는 타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최초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 베아트리스 웹이 냈던 보고서가 바로 마이너리티 리포트입니다. 처음에는 이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나왔을 때 많은 영국 시민들이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대해서 거부를 했어요. 왜? 가난은 개인의 책임이지. 게으르니까 가난한 거 아니야? 게으르니까 빈곤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지? 왜 구조를 바꿔야 돼? 시장은 너무나 공정해. 시장 속에서 경쟁을 해서 경쟁이 도태된 사람이 가난한 건 당연한데, 아니 뜬금없이 베아트리스 웹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가난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다. 결국은 가난을 개인의 책임으로 만들어버리는 시장이 문제이고, 이 시장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국가가 있기 때문에 국가와 시장이 이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에는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고,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우리 영국이라는 나라는 부의 양극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보고서가 왜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됐느냐? 영국 시민들이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베버리지가 다시 한번 제2의 마이너리티 리포터인 베버리지 보고서를 시민들에게 내놓죠. 근데 그것을 시민들은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바로 보수당 정부만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시민들이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노동당의 당수였던 애틀리였고, 애틀리는 바로 토인 비월의 부관장 출신인 겁니다. 결국은 구조를 바꿔야 된다라는 이 욕구, 그다음에 시민적 여론들, 시민 사회의 성장을 사회복지 현장이 그대로 고스란히 읽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는 기존에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수당을 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현물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생기는 이 구조를 어떻게든지 바꿔야 된다. 뭘로? 법률로. 그리고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제대로 된 노동의 가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최초 제안했던 사람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베아트리스 웹입니다. 베아트리스 웹이 처음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작성하기 이전에 했던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 연구의 제목이 바로 산업민주주의입니다. 지금은 뭐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제가 알고 있는 노동조합 사회복지 노조의 각 지회장들도 있고 지금 단협을 맺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단체 협상이라는 것을 이제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단체 협상에 서로 주체로 나서기도 하고, 아니면 단체 협상을 바라보면서 노동조합 쟤는 왜 저렇게 하지? 혹은 저 기업은 왜 단체 협상을 해태하고 있을까? 받아들이지 않고 있을까? 혹은 제3자적 입장에서 대체 저건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 협상이라는 개념, 단체 협상이라는 이 틀을 제일 먼저 제시한 사람이 바로 베아트리스 웹입니다. 베아트리스 웹이 개인의 초점을 맞춘 근로계약은 결코 자본가와의 근로계약에서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간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자신이 임금을 받을 때는 값싸게 노동력을 제공할 수밖에 없고 모든 근로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시장은 자본주의는 어떠한 것이든지가 초점을 개인에게 맞추게 되고 어떠한 것이든지 다 상품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원자화된 개인은 결국은 노동력이라는 상품화가 되기 때문에 이윤을 깎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이 노동력에 대한 노동력을 착취의 대상일 뿐이지 노동력을 안전하게 그 작업장에서 유지하거나 그 작업장에서 노동력이 좋은 임금을 받아서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려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결국은 이런 모습은 모든 개인들이 즉 노동력을 제공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시민들은 결국은 계속 빈곤에 빠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간파했던 겁니다. 그럼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구조죠. 구조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그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뭐냐? 평등한 권력관계가 있어야 된다. 평등한 권력관계라는 것은 뭐냐? 개인의 초점을 맞추었던 그러한 계약관계, 시장 이념에서의 개인의 초점을 맞춘 계약관계가 아니라 공동체적, 사회적 계약관계로서의 노동계약이 맺어져 있는 그것이 바로 단체협상이라고 베아트리스 웹은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장소가 바로 작업장인 겁니다. 모든 시민들이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 작업장이 모두가 같이 연대해서 자본이라는 그 불평등한 권력의 갑의 위치에 있는 그 세력과 개인의 초점을 맞춰져 있는 이 노동이 연대된 모습으로서 서로 균등한 권력 관계를 가지고 상호 간에 대등한 모습으로서 이 작업장에서의 우리가 제공하는 노동력에 대한 임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이 작업장은 어떠한 모습으로 환경이 갖춰져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지국의 첫 기초라고 하고 그걸 위해서는 작업장에서 민주주의가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아트리스 웹이 이것을 맨 처음 제시했을 때는 시민들에게 그 개념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기반으로 해서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썼지만 결국 시민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베아트리스 웹을 중심으로 한 페비안 소사이어티들은 시민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작업장에서부터 민주주의가 일어나야 된다. 그 민주주의라는 것은 불평등한 권력관계에 있는 노동하는 시민들이 개인으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된 모습으로서 대등한 권력관계로 자본 그리고 국가와 서로 목소리를 테이블 위에서 주고받고 토론하고 무엇을 바꿔야 되느냐? 구조를 바꾸는 모습으로 어떻게? 법률과 제도를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그 민주주의가 작업장뿐만 아니라 공동체, 사회 운영의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 그것이 구조가 바뀌는 것이 바로 웰페어 스테이트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싫었느냐? 보수당 정부가 싫어했어요. 시민들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거 바뀐 것을 누가 알았느냐? 바로 베버리지가 알았고 그리고 애틀리가 알았던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그래서 복지국가, 웰페어 시스템이라는 것을 받아들인 영국을 비롯해서 독일, 유럽들은 복지국가를 지탱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시민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현물을 제공하거나 수당을 제공하는 것이 복지국가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지국가라는 이 시스템 구조가 튼튼하게 지켜질 수 있는 민주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현재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으니 이 구조는 되게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시장은 계속 개인화시킵니다. 시장의 이념은 그렇습니다. 그냥 너하고 나의 계약관계야. 내가 임금 더 줄게. 쟤하고의 나와의 계약관계는 네가 신경 쓸 필요 없어라고 계속 꾸준히 합니다. 그게 시장이 갖고 있는 이념입니다. 시장 자본주의 이념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이념과 그리고 그 민주주의 이념을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사회적 민주주의 이념은 개인에게 원자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조직된, 연대된 모습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지향하게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공평한, 서로 평등한 권력관계를 가지고 그것을 어디에 영향을 주느냐? 바로 국가에 영향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시장은 계속 국가를 지배하려 합니다. 그럼 국가는 누구의 편을 들겠습니까? 시장의 편을 들게 되죠. 그럼 어떠한 모습이 나타납니까? 광주에서 1차
철거 현장에서 분명히 붕괴 사고가 발생했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아파트를 짓는 그곳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사고가. 그 피해는 누구에게 갑니까? 고스란히 노동하는 시민들에게 갑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자 그러면 기존의 우리 사회복지 현장은 어떠한 모습이었느냐라고 봤을 때 빈곤한 개인들에게 초점을 맞춰집니다. 어떻게 자원봉사를 연결하고 어떻게 후원을 연결할까에 대한 부분을 왜 사회복지 현장에 들어가는 사회복지 노동자들은 그렇게 교육을 받아갖고 성장을 했고 탄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또 그것을 제공받는 지역사회에 있는 시민들은 아 고맙습니다. 정말 내가 이번에 이렇게 갖다 줘서 이제는 살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구조는 그대로 둔 채 현물을 제공하고 현금을 재원하는 이 서비스로는 결국은 이 구조 내에서의 빈곤한 계층, 소외된 계층은 계속 지속되고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경제적 동물로 머물 수밖에 없어요. 개인에게 초점을 맞춰지고 시장에 내가 어떻게 하면 경쟁력 있는 모습으로 폐지라도 더 죽거나 아니면 나의 스펙을 더 올려서 이 시장에 적응해서 내가 좀 더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현금을 마련해야 될까에 초점을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가운데서 이득은 어떻게 됩니까? 이윤은 차곡차곡 시장에 쌓여지게 되는 거죠. 이 구조는 계속 고착화됩니다. 그것은 결코 시민들이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으로서의 복지국가를 튼튼하게 지키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복지국가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구조가 평등한 권력관계로서 참여하는 시민들이 공동체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가난한 사람들이 나타나지? 법률로 수당을 올려주자라는 것이 아니라 왜 저들은 저렇게 가난에 빠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부분을 결국 이 공동체 내에서의 사회적 가치로서의 이윤에 대한 분배, 권력에 대한 분배, 권위에 대한 분배, 자신의 목소리에 대한 분배들이 이들은 낼 수 없을 만큼 힘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고민을 좀 했습니다. 캐리어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만들어내는 주체자로서의 모습을 어떻게 개념 지을까? 혹시 이것을 오해하면 어떡할까라고 이 부분만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담론이라는 것은 결국은 담론은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공동체에 참여하는 모습으로서의 나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나의 교육에 대한 권리, 나의 의료에 대한 권리. 시장은 너는 네가 돈이 없으면 너는 싼 곳에 가서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어. 모 대선 후보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가난한 사람들 유통기한 지난 거라도 좀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불량식품이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돼. 명확하게 개인의 초점을 맞춘 거예요. 능력이 안 되면 그 능력에 맞춰서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그런데 그런 구조가 아니라 개인의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이 구조를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가 모든 인간들이 평등하게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그것이 권리로서 지켜질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제도를 만들고 법률을 만들 수 있도록 이분들이 당사자로서의 시민으로서의 모습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사회복지 현장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당신을 위한 것은 이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담론을 그들에게 다시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애틀리가 초대 그 복지국가의 초대 총리였던 애틀리가 토인비올에서 봤던 것처럼 지금도 제가 토인비올에 예전에 한번 영국을 갔었을 때 토인비올의 프로그램을 보고 지금도 계속 이제 보지만 여러분 기회 되면 한번 보십시오. 영국에서의 BASW 영국 사회복지사 협회도 그렇고 영국에서의 그 커뮤니티 센터의 역할은 뭐냐?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를 교육의 장을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에서의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현물을 제공하거나 도시락을 제공하거나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영향은 다른 영역인 것이죠. 이 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정치적 역할로서의 정당의 압력을 주고 이런 구조를 바로 바꿔. 런던 광역시 의회는 이런 모습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돼. 혹은 정부는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야 돼.
라고 할 수 있도록 이 시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바로 지역사회에서 복지관이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현재 우리 실천 현장에서의 모습은 담론에 주도적으로 바꿔나간다라는 것은 체인저가 된다라는 것은 결국은 시민 여러분, 당신이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나 이런 모습으로 국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은 과연 우리가 만들어낸 것인가 아니면 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제일 먼저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력자, 매개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담론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담론을 만들어내고 생성하고 담론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로서의 체인저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광주에서의 공사 현장에서 그 사고가 났던 그 작업장은 사회복지 현장도 작업장입니다.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데 그 서비스가 과연 개인의 초점을 맞춘 서비스이냐 아니면 전체 구조를 바꾸기 위한 그 어떠한 서비스이냐, 이 차이점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봤을 때 민주적 복지 실천을 위한 담론이라는 것은 결국은 지역사회에서 과연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고 그 어떤 사람도 가난하지 않는 이 구조로서의 복지국가는 과연 무엇인가, 그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한 민주적인 모습으로서의 지역사회의 시민들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를 시민들이 함께 이야기하고 토론할 수 있고, 그리고 가장 그 중심에는 결국은 노동하는 현장으로서의 노동하는 시민, 모든 시민들이 다 노동하는 시민입니다. 네. 뭐 삼성의 재벌의 이 가족들은 자본을 가지고 돈을 벌지만 우리는 우리의 노동력을 가지고 돈을 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시민도 이 노동하는 시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단체 협상이나 노동조합에서 파업하는 부분들을 보면 딴 나라 세상의 이야기를 보고 때로는 파업을 할 때 날선 비판을 하게 되죠. 되게 완전히 괴리되어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민주적인 가치체계를 가지고 그 중심에는 불평등한 권력관계로서의 노동하는 시민으로서 평등한 권력관계로 어떻게 이 구조를 만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그 구조를 우리 또한 우리의 권력이고 권위야, 우리의 권리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습으로 가야 된다. 그런 역할을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 현장이 바로 제2차 세계대전 그 전쟁이 발발함에도 불구하고 한참 치열하게 전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토인비어를 중심으로 해서 토론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정말 저 제시됐던 웰페어 스테이트를 만들어 볼까. 오케이. 그러면 노동당이 그걸 한다고 했으니 노동당에게 이걸 받으라고 얘기를 해야겠다. 압력을 가해야겠다. 이것이 바로 정치적 역할인 것이죠. 그러한 모습으로 담론을 주도해 나가는 그러한 것이 다시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오늘 저의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마무리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딱 시간 맞춰서 잘 맞춰주셨습니다. 네, 이어 토론자로는 우리 대한민국 축구봉사단 김보미 단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토론 주제는 민주적 사회복지의 통합적 인식의 전환을 주제로 발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지금 그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또 글 남겨주시고 있고 의견 남겨주고 계셔가지고 잘 읽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질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회복지에 대한 이념들이나 질의 같은 게 있으시면 그 유튜브 실시간 그 채팅방에 좀 남겨주시면 전체적으로 조금 한번 마지막이라도 김지영 의원님 오시면 같이 간담회 할 때 2부에 소개시켜드리고 같이 또 이렇게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20살 때 이제 자원봉사 활동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 제가
78년생이니까요. 20몇 년간의 자원봉사 활동을 했죠. 그러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이제 관심이 커지면서 사회복지사라는 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사회복지라는 거에 대한 이제 관심이 커졌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회복지학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고 그냥 자원봉사로 시작을 한 거예요. 사회복지의 제 인생 첫걸음은 그렇게 시작됐고요. 제가 그 느끼는 것들에 대한 20몇 년간의 자원봉사를 하면서 지금은 이제 사회복지사이고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복지 실천이라는 걸 제가 좀 띄워놨던 이유는 저 말만 오늘 좀 듣고 가셔도 사회복지는 이런 쪽에 접근 통합 개념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띄워놓은 건데, 일단은 이 민주적 복지 실천이라는 요 말 중에 민주라는 말이 들어있잖아요. 민주는 데모는 개개인적인 생각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게 민주의 시작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사회복지 현실은 그 데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데모크러시적인 사회복지가 아니라는 거죠. 어느 주도하는 단체나 이념이나 행사나 공공기관이나 당회나 뭐 여러 가지 주체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회복지가 주가 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발제는 그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민주적으로 각각 그 데모를 인정하는 거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발전한다. 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가 그 사회복지하면 소셜 월페어는 소셜은 사회잖아요. 이 사회를 대부분 뭐 그 궁핍한 사람, 나보다 힘든 소외계층을 도와주는 거에 대한 지극히 협소적인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을 이제 벗어날 때가 됐고, 이 사회 노동, 문화, 환경, 여러 가지 이념, 그 다음에 정치, 사회, 경제를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시스템의 이념을 바꿔줘야지 발전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하고 싶어서 발제했고, 웰페어는 복지는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복지라고 치시면 어학사전에 되게 재밌는 말이 떠요. 행복한 삶이라고 나와요. 정의가. 근데 이 행복한 삶은 다들 기준이 달라요. 내가 행복한지, 내가 봉사하는 사람이 행복한지, 사회복지 주체자가 행복한 건지, 그걸 이뤄낸 정당이 행복한 건지, 다 주체들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그 주체들이 다른 거를 인식해야 되는 저 민주적 복지 실천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조금 오늘 발제하는 데에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저거는 우리 제가 그 파란색 조끼를 입고 있는 사람이 저고요. 빨간색 모자를 쓰고 이렇게 앞에 있는 조그만한 아이가 제 딸인데,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저렇게 그 항상 그 연탄봉사나 뭐 김장봉사나 여러 가지 현장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 아이들과 같이 할 때 중요한 건 저거는 자원봉사니까 민간 주도,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아니거나 복지기관이 아닌 데에서 주최를 한 거겠죠? 그걸 비영리 단체라고 하는데, 그 비영리 단체에서 할 때 그 수혜자, 그러니까 연탄을 받으셔야 될 가정을 연결할 때 그 비영리 단체 홀로 지정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분들의 그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의 정확한 데이터도 모르고, 그랬을 때는 사회적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복지기관이라든가 뭐 구군구 그런 지자체에 대하고 연결을 한다고요. 이렇게 연결된 복지가 민주적 복지 실천이에요. 내가 비영리 단체니까 난 비영리 단체에 봉사만 할 거야. 사회복지를 주장할 거야. 그런 거 말고, 나는 지금 시를 운영하고 있는 시장 체제니까 이 시에서만 주관하고 있는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서 실천하는 복지만 복지가 아니라는 거죠. 이 복지와 이 복지가 데모로 연결이 돼서 결합이 될 때 우리 대한민국 복지는 충분히 늘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걸 제가 풀어서 말씀드렸던 게 저거고요.
사회복지사분들의 권익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거는 아마 오늘 발제하기가 조금 어려운 만큼 속으로 들어가면 골마 있어서 그건 나중에 우리 김준영 대표님이 나중에 또 한번 이런 귀한 시간을 주면 정말 사회복지사들의 권리의 문제점과 그다음에 사각지역에 있고 정말 이렇게 후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분들의 현장에 대한 거는 좀 나중에 한번 더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데모라는 개념이 민주주의의 시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데 나의 복지의 이념은 민주적일까?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복지는 꼭 잘 사는 사람 내지는 에너지가 과한 데에서 국률한 사람, 가난한 사람 내지는 에너지가 큰 데에서 작은 데로만 가는 게 복지일까? 라는 의문점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느껴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비영리단체나 비제도권에 있는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통합적 민주적 그 인식 구조가 전환이 가장 필요하다. 그게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발제고요. 그리고 보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많다 보니까 어떤 행태의 사회복지가 자꾸 늘어나냐면 각 지역이나 지방을 활성화하거나 아니면 뭐 지자체를 활성화할 때 뭐 마을 공동 뭐 복지 사업 뭐 이런 걸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민간, 공공, 그다음에 비영리단체, 사회복지 이 네 개의 모든 콘텐츠가 같이 협력을 해야 하는데 중요한 건 이때 시민들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는 민주복지로 가고 있어요. 우선 위에 있는 분들이 다 예산 집행해서 법률 구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설계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 여러분들한테 이런 복지를 할 겁니다라고 공지하는 형태가 많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하면 아까 얘기하는 그 복지라는 건 행복한 삶이라고 했잖아요. 받는 사람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받아요? 시민들이 받잖아요. 그 시민들이 먼저 그 행위의 복지에 대한 콘텐츠가 있을 때 먼저 발제가 돼야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 구조가 지금 상하 수직 관계에서 거꾸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보이스 구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시민들이 먼저 사회복지에 대한 걸 원하는 걸 먼저 발제하고 그 다음에 전문기관들이 관여하고 그 다음에 정당이나 뭐 단체나 이런 것들이 총합적으로 해서 예산을 따와서 집행이 되면 거꾸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보다 웰페어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 거고요. 솔직히 이 부분은 되게 조금 예민한 부분일 수 있어서 그냥 발제로만 넣어놨고요. 각 그 사회복지사님들이 그 추구하는 부분과 다른 부분이 복지는 겹치는데, 그러니까 복지를 하는 거에 대한 교집합은 있는데 조금 다른 차집합들이 생겨서 서로 약간 요구하는 사인들이 달라서 이런 이제 주장들도 있고 많이 돈 담론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간단히 이런 데모적인 생각도 있구나, 각각 개별적인 생각이 있구나, 이런 거는 참고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제가 이제 그 사회복지 실천 요소의 6P를 항상 강조하고 제가 자원봉사하거나 우리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자원봉사를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항상 이거는 얘기를 해줘요. 제가 편만 원래 교수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사님이라고 한 건 되게 그 학문적 접근을 여성적으로 되게 뭐라 그러죠? 엄마가 아이를 챙기듯이 되게 자상하게 이렇게 해놓으셔서 실제로 여사님이시고, 그래서 제가 폴만 여사님이라고 좀 써봤고, 이게 이 6P 안에 우리 사회적 민주주의는 대부분 다 포괄되어 있어요. 일단은 이 문제를 가진, 그러니까 프라브럼 피플이 발생됐을 때 그 장소는 꼭 한 집만이 아니에요. 한 국가일 수도 있고 한 사회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민주적 사회복지거든요. 내가 이 사람이 가난해서 들어가서 개입을 할 때
항상 이 6P를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냥 일회성으로 이 사람이 가난하니까 도와줘야지 하는 복지 실천 개념으로 가시면 그 사람이 속해져 있는 플레이스는 전혀 그 장소 환경은 바뀌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피드백으로 힘들어지죠. 그러면 웰페어가 못 되잖아요. 행복한 삶이 아까 복지라고 했는데 우리는 민주적 사회 복지로 나아가야 하는데 지금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실적 구조를 올리는 복지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슨 자원봉사 센터나 아니면 무슨 동사무소면 그 어떤 복지 시스템에 내가 이만큼의 복지 사람들한테 도와줘서 실적 보고를 하고 그 예산을 이만큼 집행했고 그래서 효율이 어떻게 나와서 이만큼 데이터가 있습니다라고 지금 복지를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접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그 단체의 행복은 이룰 수 있지만 그 개개인 수혜자들은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대리인, 우리 뒤에 보면 6P에 그 프로페셔널 피플이 나오는데 전문적인 사람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필요한 겁니다. 사회복지학이 필요하고 사회복지학을 공부한 사회복지사가 필요하죠. 그렇지만 꼭 사회복지학 전문 자격증을 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민주적 사회복지 실천에 내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 다 프로페셔널 피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이념을 좀 여러분들이 조금 가져가 주시면 저 프라브론 피플 플레이스 프로세스가 4P가 기본 구조가 되면서 다시 이 구성에서 밑에 보시면 문제 해결 모델의 퍼슨 프로그램 요 말고 요 밑에 보시면 프로페셔널 퍼슨이라고 나오죠. 이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프로페셔널 퍼슨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통합적 민주적 사고만 갖고 계시고 접근하시면 충분히 된다. 그리고 지금 제공하는 그 프로바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 정치 분야라든가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또 따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요즘에는 네트워크, 그러니까 6P에 N이 좀 추가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현장으로 사회복지가 되게, 그러니까 밀접 접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트워킹 봉사 복지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6P에 여기 N을 좀 추가하는 모델을 좀 써봤습니다. 그 담론 책을 보시면은 거기에 자세히 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좀 보시고요. 제가 그 논문 때문에 통계학을 좀 질문을 해가지고 통계를 낸 데이터예요. 보시면 자원봉사 활동을 대부분 이제 응답하신 296명, 그러니까 70% 정도가 다 카카오톡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이런 세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민주적 복지 실천할 때 요즘에는 전화나 뭐 문자 이런 것보다는 각각 찾아가는 것보다는 이런 이제 SNS 네트워킹의 중요성을 좀 보여주고요. 이런 그 자원봉사 모집 안내 활동 소식 뭐 이런 것들도 좋아하시지만 생각보다 또 그 자원봉사에 대한 기본적인 그 법규라든가 사회적 구조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하는 시민들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그 시와 자원봉사센터와의 협약인데 이건 이제 공공기관하고 비영리단체의 협약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청와대 앞에서 제가 연타 값이 너무 추직 상승을 해가지고 우리 둘째 아들하고 같이 1인 시위할 때의 모습이에요. 이거를 제가 띄운 이유는 한 개인이 여러 가지의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어느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접근하고 투쟁하고 노력하다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복지의 어떤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민주적 통합 실천적인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보미 단장님 토론을 들으니까 새로운 이론을 접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홍봉기 사회복지사님의 조직 민주주의 실천과 방법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15년 정도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중간관리자라고 하죠. 직책은 과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이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강상준 교수님께서 담론에 대한 것을 이제 들고 나오셔가지고 그에 대해서 토론을 위한 그 글을 좀 썼었는데 오늘 그에 대한 얘기는 안 하시고 다른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저도 좀 다른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느끼고 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사회복지 현장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퇴보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이고요. 그 퇴보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정책의 부재. 그렇게 쉽게 말해서 잘 되고 있는 정책을 따라하기 정도만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따라하기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다 보니까 그 안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조직에 대한 민주주의, 조직 민주주의에 대한 관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부재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강상준 교수님께서 아까 권리 분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분배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분배에 있어서 그 분배가 기울어져 있는 분배임이 분명한데 그런 것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이의를 제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고민하는 가운데 제가 지금 내린 결론은 정체성의 부재입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의 부재이기도 하고 그 앞전에 눈높이가 너무 낮은 거예요. 수준이 너무 낮아요. 제가 15년 사회복지하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게 좀 어떻게 선배님들께서 보시게 되면 지가 뭔데 그러냐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회복지 하는 수준이 낮아요. 1950년대에 미국에서 실패한 긴급구호 형식의 사회복지가 들어와서 지금까지 사회복지의 흐름 자체가 바뀌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사회복지사들의 정체성의 부재입니다. 사회복지사들은 지금 현장에 나가서도 주민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정체성을 갖고 주체성을 키워나가자고 좀 얘기하는데 사회복지사들은 전혀 정체성을 갖고자 하는 노력이 없습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지금 현재 위치에 대해서 인지하고 깨닫는 그러한 것들인데 그 현재의 위치에 대한 것들을 자신 스스로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빚어준 것들로 인해서 만족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 여러분들 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엄석대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제 엄석대에게 반항을 하던 한 친구가 있는데 그 반항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질타하고 괴롭힘에 힘싸입니다. 하지만 결국에 엄석대 밑으로, 그러니까 엄석대와 함께 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잠깐의 안락이 이제 주어지죠. 근데 이제 그 안락을 통해서 그 잠깐의 평안을 통해서 그 사람은 자신의 권리가 아니라 엄석대가 만들어지는 권리에 의해서 존재하게 됩니다. 이 사회복지 현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데 그 대의민주주의에 의하게 되면 사회복지 시설의 대표, 그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데 그게 대의민주주의가 맞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직접 대표를 뽑습니다. 근데 대표를 뽑는 사람은 사회복지사 협회장 하나입니다. 근데 사회복지사들의 목소리를 낸다고 하는 대표들을 보게 되면 한 17개 단체, 18개 단체라고들 얘기하는데 그 대표들은 누가 뽑느냐? 네, 시설장들이 뽑습니다. 근데 시설장은 누가 뽑느냐? 시설장들을 우리가 사회복지사들이 뽑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서 꽂은 사람들인 거죠. 그러다 보게 되면 결국에는 그 대의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대표들이 누가 되느냐? 사회복지사들의 대표가 아니라 시설장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표들.
그리고 법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표들이 됩니다. 사회복지사협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사협회 협회장을 우리가 우리 손으로 뽑지만 사회복지사협회장에 출마하는 사람들의 면모를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시설장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선되고 나서 부회장들이나 그쪽에 임원진들을 구성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90%, 95%가 다 시설장들이나 시설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이제 자리에 앉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직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이 정체성은 사회복지사 스스로들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누가 만들어 주느냐? 그 대의민주주의를 통해서 대표로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그 사회복지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그 민주주의를 실천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강상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분배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너무나 다들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천이 될 수 없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왜냐하면 아까 엄석대 스토리를 말씀드렸지만 그런 게 잠깐의 평안이 그만큼의 안위를 제공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안위가 결국에는 자기의 삶을 좀 윤택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안주하는 거죠. 요새 최근에 아까 전에 강상준 교수님하고 뭐 비슷한 말일지 모르겠지만 김누리 교수님께서 요새 하는 말이 Society without the social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회 없는 사회, 관계가 없는 사회라고 합니다. 사회복지사들이 해야 하는 일이 그 관계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그 관계를 만들어내는 일 중에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 정체성을 높이기 위한 주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아요. 그래놓고선 주민들에게 정체성과 주체성을 말하면서 조직화를 합니다. 그러한 현장이 사회복지 현장이고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 15년을 일하고 있지만 저는 전문가로서 양성이 된 게 아니라 저는 처세가로서 양성이 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의 정체성은 흔히들 말하는 그러니까 내가 아닌 타인을 돌보면서 이 시대의 좀 사각지를 돌보면서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좀 얘기하고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좋은 일 한다고들 얘기하는데 또 그 좋은 일 한다고 얘기하게 되면 또 거부를 합니다. 자신들이 전문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안에서 빠져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신들의 역할이 분명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역할을 자신이 무엇을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누군가가 나의 이타성을 내가 지켜나가야 되는데 나의 이타성을 내가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정치력으로 누군가의 힘으로 인해서 그 이타성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전문성은 배제되고 이타성만 강조된 사회복지 현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말이 좀 엉켰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현장의 조직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는데 무엇이 결여되었는지에 대한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논문을 찾아보고 스웨덴의 사회복지 윤리강령까지도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다 보니까 지인에게 부탁해서 해석까지 하면서 이제 알아봤는데 빠진 게 너무 단순한 거예요. 자유와 평등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평등의 가치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조선시대부터 시작해서 유교적 사상과 삼강오륜 그렇게 쭉 내려오면서 일제시대 때 넘어오면서 잔재들 그리고 다시 독재 이런 시대를 겪으면서 4.19라든지 시민혁명들이 분명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자유와 평등이 논해야 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반공과 멸공을 논했던 그러한 시대적인 아픔들이 있다 보니까 이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냥 누구나 다 갖추고 있는 것들
기저에 갖추고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거나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그 사회복지의 조직민주주의에서 가장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 평등이라고 하는 가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렇다면 우리가 기저에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냐? 우리가 이타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도덕구분론적 관점을 가지고 사회복지 실천을 그동안 해왔다면 이제는 전문가로서 효용주의적 관점으로 사회복지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전문직 이타적 속성 때문에 고용주의에 의한 착취에 취약하며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저항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효용주의적 관점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이 전문가적 효용주의 관점에 입각하여 성찰하면서 조직민주주의를 만들어가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효용주의적 관점에서 성찰하고 평등과 자유의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을 때 조직민주주의가 자리 잡고 다양한 복지 담론의 형성으로 따라하기식의 사회복지가 아닌 대한민국의 창의적이고 선도적인 사회복지 정책과 실천이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조직의 민주주의 도모와 조직민주주의에 대한 고민과 소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그러니까 저희의 평등과 자유권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은 노동조합과 반어급 사회복지 실천론과 비판적 사회복지 실천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실시간 댓글을 보니까 이제 공무원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주셨는데요. 마지막 토론을 해주실 분은 저희 사회복지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민간 사회복지사보다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우리 박영용 사회복지사님의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민주주의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 회장 박영용입니다. 누구보다도 사회복지사보다 더 열심히 일한다고 이야기 소개해 준 것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과 또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오늘 더 나은 포럼을 개최를 한다는 것을 우리 김진용 대표님을 통해 듣고 그러면 저도 참여를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 오늘 토론자이시고 발제자이신 분이 동의해 주셨다는 말씀을 들어서 기쁜 마음으로 일단 참여했습니다. 참여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좀 무거운 면도 있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하고 아쉬운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민주적 복지 실천에 관한 담론은 현장에 있는 민간 사회복지사들의 울부짖음이 시작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이지만 오늘 의원회관에서 참석한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만은 그 수와 또 우리 김보미 단장님, 의장님 TV를 저도 옆에서 보다가 같이 켰는데 19분 정말 감사하고 귀하신 분들입니다. 그 외에 혹시 또 누가 보고 계시나요? 없죠? 네.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이 작은 공간에서 몇 명이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아쉬움을 좀 전하고요. 유튜브 채널 개설과 또는 송출 그리고 잠깐 우리 홍봉기 사회복사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조직 내 민주주의의 제일 핵심에 있는 리더들이라고 할 수 있는 관장님이나 법인의 이사장, 이사분들도 이런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향후에 이런 담론의 전개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작은 공간의 외침이 아니라 큰 공간에서 외침이 되고 큰 공간에서 외침에서 변화의 시점이 되고 변화의 시점에서 변화로 이어지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는 소개받은 것처럼 전국에 3만여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3만여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대표를 맡고 있고 저희는 3년에 한 번씩 직접 선거를 합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의 그 시스템을 저희가 임차해서
3만여 우리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사회복지 공무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이 됩니다. 보통 경선을 치러서 당선이 되는데 제가 이제 올해가 임기가 마지막 해, 지금 3년째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온 게 좀 감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무겁고 또 제 말씀이 어떻게 들릴지 하는 걱정도 좀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민간 사회복지관에서 한 2년 6개월 근무를 하고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된 지 16년이 됐습니다. 18년 돼가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정체성의 이야기가 나올 때 또는 사회복지관의 정체성의 이야기가 나올 때 당시에 사회복지사로서 또 팀장으로서 저희 직원과 저에게 항상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냐?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도 그런 명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사는 학교에서도 학부나 뭐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문가로서의 사회복지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냐? 이건 사실 공공에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에게도 제가 계속 여쭈고 묻고 확인하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학문적 접근이 아닌 개인 소견의 접근은 지지자요 응원자고 개혁자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사회복지사 분들이 또는 우리 사회복지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자라고 하는 분들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예전에는 이제 생보자라고도 했지요. 영세미도 하고 이제는 수급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이제 맞춤형 급여로 변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대상이 될 수 있는 아동 양육수당이나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까지 저희는 대상자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미 국민의 10%가 넘어가고 노인연금 같은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60%에서 70%에 이르는 대상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목소리가 우리 현장에는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을 위해서 사회복지사들이 전문가로서 일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라고 그 누가 일어나서 피켓을 시위를 하신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사회복지 공무원들을 지금 비판하신 분들 공무원 측면에서 비판하시니까 그런데 읍면동 주민센터에 단기간 공공근로나 또는 일자리 사업 등에 오신 분들이 많이 놀랍니다. 밖에서 보면 막 놀면서 등본 떼주고 인감 떼주고 또 막 간식 먹고 있는데 와서 보니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보여지는 모습에서 평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잠깐 변론으로 하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지지해주는 국민들이 누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제가 민간에 있을 때 우리 직원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사회복지사로서 행복하다. 사회복지사로서 지역 복지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나는 이 구청, 이 모모구의 청소년을 위해서, 모모구의 노인을 위해서, 모모구의 여성을 위해서, 모모구의 한부모 가족을 위해서 최선의 정책을 만들어서 민간 현장에서 실현해 볼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이 든다. 고민을 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오늘의 주제와 마찬가지인데요. 민간의 현장이든 공공의 현장이든 기업의 현장이든 조직 내 민주주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직 내 민주주의의 발현이 곧 조직의 효과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효과성이 있다는 것을 깨어나야 됩니다. 사회복지사가 지역 내의 여성의 문제에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고민하고 연구하고 기획을 하고 그것을 팀장이나 과장이 들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논의하고 그것을 관장과 이사장이 들어서 오케이 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 사회복지사의 역량이 곧 조직의 역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담론이라는 주제에서 이야기했을 때
그 조직의 조직에서는 사회복지사인 개개인의 목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사업에 대해서 또 처우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요. 그리고 그 목소리가 곧 그 조직의 하나의 목소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민간사회복지기관하고 회의를 할 때 가장 힘든 것, 민간사회복지기관 내에서도 마찬가지 생각이지만 민간과 공공과 회의를 하면 가장 힘든 것, 오늘 이러한 주제로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많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해볼까요? 라고 제안하면 뭐라고 답변합니까? 기관에 돌아가서 협의해가지고 결정해서 다시 오겠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회의를 잡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씀인 것 같지만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그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회복지사의 역량이 있어야 된다. 그 사회복지사의 역량은 조직이 함께 논의하고 토의하고 결정해가고 지향해가는 것이 늘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이기도 하고 예전에 저희 공무원 조직, 행정 조직 내에서 어떤 표현가 많았냐면 내가 곧 구청장이다. 내가 곧 시장이다라는 표가 많았습니다. 공무원들이 어떻게 바라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사회복지직 공무원 16년을 하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찾아오는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귀 기울인 목소리에 의해 만들어진 사업들을 이루면 그것이 바로 국민복지를 증진하는 것이다. 보통 사회복지 공무원도 대부분 정부, 다시 말하면 국가이임사무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순 시행과 집행이 많은데 단순 시행과 집행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그 업무를 하려고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뽑는 건 아니거든요.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찾아오는 대상자 또는 찾아가서 만나야 하는 대상자가 어떻게 하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고 연계하고 제공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조직화를 이루어내려고 노력하는 게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는 한 사람의 주민에게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내일 자살할 수도 있고 내일 희망적으로 삶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일단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목소리를 내어주셔야 돼요. 대나무 숲에 엄청난 많은 글이 올라옵니다. 우리 부장님, 우리 관장님, 옆에 있는 팀장님. 그런데 조직 내에서는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지지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는 울분이 여러분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할 때 여러분들이 가해자였을 가능성도 있어요. 내 주변에 사회복지사가 목소리를 높일 때 나는 어떻게 했는지 동료 사회복지사로서 팀장으로서 과장으로서 부장으로서 관장으로서 어떻게 했는지 법인의 이사장한테 관장으로서 우리 직원들을 어떻게 대변해 왔는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목소리가 나지 않으면 고민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회복지 현장, 이용시설이든 생활시설이든 여러분들이 가장 밀접하게 주민들하고 관계를 갖고 있고 주민들에게 의견을 듣고 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정확한 목소리를 냈을 줄 알아야 되고 조직 내에 여러 가지 어떤 인권적인 문제, 처우적인 문제도 목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그 목소리를 내주지 못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결성 운영되고 있지요. 저는 노동조합이 결성 운영되는 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문제도 다수의 조합원이 아닌 몇 명의 조합원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많아요. 그건 뭐냐면 조직원들이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사회복지를 하겠습니다. 조직 내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개개인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구조가 안 되는 것이고 대변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의 이야기가 국민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스토리들입니다. 최근에 저희도 수기부 공모를 했는데 정말 가슴 울리는, 가슴 뜨거운 사연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염전의 노예를 발견해서 새로운 삶을 하게 하듯이 그런 현장, 그런 상황이나 사건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때 그 농장 내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사이다 한 병만 줘도 월급 안 받아도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현장에 있는 그것을 절대 못 나옵니다. 그러나 나와야 된다는, 나오면 살 수 있다라는 메시지와 관심과 노력들을 통해서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역할들을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합니다. 사회복지사들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높일 필요가 있고 높여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협 내 한국사회복지사협회나 각 지역 사협 내에 인권 공익 제보를 받을 수 있는 인권센터의 개설이나 또는 주무관청에 역시 사회복지 시설이나 사회복지사를 위한 인권 권익센터의 설치나 이것도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재차 강조하듯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높여야 되고 그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옆에 동료로서 또는 중간 관리자로서 최고 관리자로서 지지하고 함께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정체성이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나는 배달자가 아닙니다. 나는 단순 제공자가 아닙니다. 한 명의 사람이 보통 복지급여 대상자로서 각각의 시설에서 대상자가 되겠지만 그분들이 단순히 우리가 주는 회원이 아니라 주민으로서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정말로 사회복지사 선서에 나온 것처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때 하려고 노력하는 사회복지사는 상명하달식의 권위적인 체계보다는 함께 이루어내는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시작은 목소리를 내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함께 수용하고 함께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저도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굉장히 처우가 어렵습니다. 공무원이 뭐가 어려워요? 공무원 중에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게 사회복지 공무원인지 모르실 겁니다. 저는 최근에 민간의 이런 토론에 제가 자주 나가고 유튜브도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사회복지사로 근무했을 때는 제 손을 꼭 우리 대상자는 그 밑반찬을 들고 가면 제 손을 꼭 잡고 안 놔주십니다. 인생 여정을 다 이야기할 때까지 안 놔주십니다. 공무원이 됐을 때 민간 주민을 찾아가면 왜 왔냐고 의심의 눈초리를 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생계급여 등의 급여를 주는 분들이어서 혹시나 사적 이전 소득이라는 누가 아들이 왔다 갔는지 딸이 왔다 갔는지 누가 후원자가 왔다 갔는지를 알면 이게 소득으로 잡힌다는 것을 그분들이 아세요. 내가 속이고 있는 것을 공무원들이 알게 되면 소득에 반영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갖고 함께하고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으로 이제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살아가는데 근무하는데 문제는 이 급여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강한 폭력과 폭언과 폭설을 듣습니다. 민간의 현장도 굉장히 어렵지만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삶 자체에 생각하는 급여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칼의 위협을 당해보고 신나 화재의 위험을 당해보고 주먹이나 발로 많이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는 한편으로 이해가 됩니다. 내가 10만 원이 줄어들었을 때 그분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하고 그거를 보완하기 위한 민간이나 여러 가지 형태의 자원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요 마지막 말을 좀 드리는 것은 사회복지 공무원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함인 거고 민간과 공공에 있어서의 그 협력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민간 사회복지사들이 공공에 있는 사회복지사인 사회복지 공무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공공의 사회복지사인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민간의 사회복지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 좋지 않느냐면 함께 지향하는 목표는 똑같은데 소통하는 것이 너무나 낯설기도 하고 소통의 부재가 많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아무튼 현장에 있는 여러 사회복지사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주장하고 목소리를 내셔서 민주주의를 나를 중심으로, 우리를 중심으로 세워가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박영용 선생님을 마지막으로 토론이 끝났는데요. 아까 김보미 단장님께서 요즘은 카카오톡 시대라는 그런 발표를 해주셨는데 우리 홍봉기 사회복지사님께서 좀 잠깐 짧게 하실 말씀 있다고 하셔가지고 잠깐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경영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안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걸려서요. 뭐냐면 사회복지사들이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게 해주는 건 맞는데 그들이 소수일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수가 안 되는 이유가 그 구조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정체성이 그 사회복지사의 정체성이 뭐 전문성, 윤리성 이거 다 떠나서 그냥 5급 사회복지사, 4급 대리, 3급 과장, 2급 부장, 1급 관장 이런 식의 정체성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누군가가 말을 하기도 되게 무섭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노동조합을 진행하고 있지만 노동조합을 하고 있지만 그 사회복지계에서 그렇게들 얘기하신다고 하네요. 퇴출 1순위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식의 이게 이렇게 시설장들끼리의 연대가 되게 강력하기 때문에 그들이 현장이 좁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 이유가 이제 그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들이 다수이든 소수이든 문제를 직면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여기 지금 국회의원님도 와 계시지만 공무원분들께서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왜 사회복지사들이 공무원 연봉 95%에 초점을 맞춰서 방향성을 갖고 그거를 지향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런 것들도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영용 사회복지사님 네, 짧게 답변 박영용입니다. 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토론이 되니까 그렇지만 일단 우리 홍봉기 사회복지사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구조가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릴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제가 공무원으로서 제가 구청에 근무하다가 동과 구청에 근무하다 지금 서울시청에 와 있는데요. 구청에서 나름의 스트라이크를 일으켜 본 적이 있어요. 저희 사회복지 공무원의 권익을 위해서 소수였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공무원 중에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행정직군 내에 일반 행정직 공무원 다음으로 저희가 가장 많은 수입니다. 3만 명이라는 수가 작은 수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공무원의 승진이나 인사나 처우에 대한 안전에 대한 문제, 전문성 환경을 구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잘 아시지만 정치적인 측면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인간을 인간답게에 대한 관심이 모두 다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나 실제로 표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업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 공무원에 관심을 갖는가라는 것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소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될 거냐? 구조가 만들어져서 시작할 거냐는 구조가 만들면 너무 좋죠. 그러나 구조가 만들기 이전부터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그것이 소수에서 다수로 전환될 수 있게끔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발표가 예정보다 시간이 좀 길어져 가지고요. 우리 강상준 교수님 짧게 총평 듣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활발한 토론이 되는 것 같았는데 끝내요? 2부 간담회가 또 김지영님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의원님 아직 안 오셨죠? 오셨습니다. 어디 계세요? 여기 계셔서 네. 이따가 자리 모시고 또 다시 2부를 해야 돼서 짧게만 총론 부탁드립니다. 여기 요 자리에서도
느끼는 게 그러니까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이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을 만들어가는 구조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 저는 다시금 고민이 되고 저 역시도 사회복지 현장에서 한 20년 가까이 있다가 이제 학교로 갔습니다. 왜 했느냐? 그러니까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서비스 전달자로서의 모습, 개인의 초점을 맞춰진 계속 열심히 노력. 저는 초년병 시절에는 거의 뭐 집에 일주일 중에 이틀만 집에 가고 거의 3, 4일은 복지관에서 밤새가면서 뭐 지역팀, 가족팀, 그다음에 자활사업까지 하고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었죠. 도대체 왜 이렇게 될까? 근데 이제 그것을 풀기 위해서 뭐 시민단체에 가서 활동도 해보기도 하고 결국엔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봐야겠다라고 했더니 이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부분이 이 구조에 대한 부분이었죠. 예. 이 구조에 대한 부분을 못 보도록 하는 그러니까 개인의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조를 바꾸고자 하는 개인들을 개인에게만 계속 초점을 맞춰서 자기에게 몰입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경제적 동물로만 전락하도록 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한나 아렌트가 인간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이 하는 행위에는 동물하고는 명확히 다른 것이 있다. 그것에는 기본 전제 조건이 의식이라는 것이 있고 그 의식이라는 것은 일정 정도의 지향점을 찾아가고 있는데 그 일하는 것의 의식의 가장 최종점은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에서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위, 노동이 레이버에 머물 것인가, 액션에 머물 것인가, 액션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던집니다. 레이버는 정말 딱 먹이 활동에 국한됩니다. 그래서 네가 하는 먹이 활동이 그 정도 수준이면 너의 능력은 그 정도다라고 하죠. 그런데 액션은 뭐냐? 바로 나의 노동을 그 정도 수준에 머물게 하는 그 구조가 무엇인가? 누군가가 분명히 그 구조를 만들었고 내 노동이 억압당하고 내 노동이 착취당하고 그리고 나의 노동은 분명히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휴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조는 바뀌지 않고 내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이 구조를 바라보고 그 구조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 구조를 바꾸고자 말하는 발화하는 그것이 바로 액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동이 결국은 작업장 민주주의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여기서 지금 토론하는 내용도 그렇고 결국은 개인의 초점을 맞춰서 갈 것이냐 혹은 아니면 구조를 바꿔가는 모습으로서의 목소리를 낼 것이냐에 대한 부분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현장 이제 홍범기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되게 어렵습니다. 현장은. 예, 왜냐? 계속 개인의 지역의 주민들도 개인의 초점을 맞추도록 하고 그런 주민의 초점을 맞춘 모습으로 사회복지사들은 계속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죠. 예. 그것을 바꾸는 것은 결국은 조직된 모습이고 우리 박영영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가장 첫 번째가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오염된 한국 사회에서의 패러다임으로서의 노동조합이 아니라 조직된 노동 시민으로서의 연대된 모습으로서의 노동조합이고 그 모습으로 가서 자신의 목소리가 우리의 목소리로 발화되도록 해서 담론을 만들어내고 구조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물론 거기에 억압을 시키기 위한 외부의 그런 압력들이 있습니다. 그 외부의 압력은 결국 국가가 될 수도 있고 정당 세력이 될 수도 있고 자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잘 막아내느냐는 결국은 노동하는 시민들이 전체 영역으로서의 포지션을 넓히고 영역을 넓혀서 같이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는 모습으로 그 지향점은 뭡니까? 그 누구도 가난하지 않는 모습. 그 누구도 내 수당이 얼마인지 사적 이전인 지금 저 사람이 이 공무원이 지금 나에게 와서 우리 자식이 나한테 얼마를 주고 가는지 그걸 파악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잘 살고 있는지를 보는 모습으로서의 시민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 이 사회복지사가 나에게 왔을 때 어떻게든지 잡아두고 내 이야기를 다 들어서 이 사람이 따뜻한 교감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나에게 정말 중요해라는 거기에 몰입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인간의 본질적인 조건으로서의 실현을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우리 공동체가 나가는 것이고 그 첫 시작이 바로 민주적 공동체로서의 작업장 민주주의. 그 작업장은 복지 현장이 될 수도 있고 공공 영역인 동사무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되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시간이 좀 많이 짧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한 무제한 토론 이런 것들 한번 기획을 해서 가능하다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와 토론해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근데 무제한 토론하는 것도 좋긴 한데요. 무제한으로 이렇게 누가 이렇게 와야 무제한 토론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송출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5분 정도 쉬는 시간 갖고 우리 이제 의원님과 함께 대화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휴.